이 사회성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키워드가 책임감, 공감 능력, 이 말이 딱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사회성이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들을 만한 말투나 행동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사실을 말했잖아. 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자기는 정말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걸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같은 것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시원하게 내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말해서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지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뱉어놓고 나니 난 편했어. 네. 그 듣는 사람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들으면 왜? 넌 솔직히 말해줬는데 왜 기분 나빠하니? 아, 얘 이상하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사회성 얘기를 하다가 점점 사람을 화나게 하는 성격으로 가는데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동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성의 한 덕목 중에 이제 상호작용을 본다면 네. 말을 되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사회성이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들 중에서도 사회성이 되게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설에서는 뭔가 이게 되게 리더십 있어 보이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단언컨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이게 사실 강압적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거의 듣지 않고 그냥 딱 끊어요. 아니 근데 이러면서 그냥 바로 얘기하시는 이런 경우들은 사회성이 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대화나 소통이 캐치볼이 아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넌 내 말을 듣는 거야가. 그리고 대화를 하면 이게 A를 말씀하시면 A 다시를 갖고 얘기하고 또 A 다시 다시로 가고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을 A를 얘기했는데 그냥 B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작가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학교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기대하는 거죠. 빨리 물어봐. 근데 저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상상만 해도 열받죠. 사회성이 정말 떨어지는 반응이네요. 약간 빨리 감기 같잖아요. 그 네. 밥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구나. 그런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성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사회성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뭔가 어떤 식으로건 타인이나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떠올렸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만 해도 지나치게 열등감 속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람들의 눈치를 못 보아서 자기 페이스대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사회성이 없네 라고 말하기 좀 쉽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크게 보면 사회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공감 기제가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실제로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술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은 있으신데 이걸 어떻게 말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공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 영역이군요, 학습. 학습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특이한 게 막 수학이나 영어나 뭐 이런 건 좀 배우는데 초등학교 때 사실은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거든요. 네. 그냥 양보해라, 겸손해라, 뭔가 정언명령식으로만 배웠지 이렇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상대방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수십 년을 그냥 반복하는 경우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인간관계에서 사회성은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공적인 사회성과 사적인 사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없다라고 보통 직장에서 말이 나올 때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바람직하지 못하게 해서 업무조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성이라는 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친구가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나 너무 괴로워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얼마나 아픈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이 사적인 관계에서의 사회성이죠. 제가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맞나요? 빅5 중에 하나가 친화성인 거예요. 그건 친화성이 어떤 의미에서 개인 간의 사회성에 많이 근접하긴 하지요. 집단에서의 사회성은 모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사회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다르게 사회적 민감성이라 그래요. 사회적 민감성은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정서적 감수성이에요. 회의 딱 들어가면 아는 거예요. 분위기 이런데? 눈치 같은 거군요, 약간. 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옆에서. 그 다음에 누군가 친밀감 추구형이냐 거리두기냐에 따라 달라져요. 거리두기는 아무래도 사회의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딴짓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변수는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감정이랑 감정이 표현되는 거는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 자체는 독립적이고 굉장히 거리두기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약간 외로움을 덜 탄다는 느낌이랑 비슷할까요? 비슷할 수 있지요. 그러나 원사이드하게 이쪽으로 가도 그 사람이 어떻게 굴지 또 다른 변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민감성은 매우 높지만 겁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 눈치를 진짜 많이 보지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생기면 안 돼요. 사회적 민감성은 높은데 복수심은 무지 강하다. 그럼 누가 나를 미워하면 작사를 내놓지요. 또 다른 상상을 해본 건 너무 회피적으로 말하는 분들 가끔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은 걸 전부 다 감추고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 뒤로 빠지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회피란 말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그게 편한 거예요. 사회성과는 무관한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성은 사회가 관계될 때만 우리는 사회성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저 사람이 공감을 못할 때 혹은 내 맘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쟤는 나랑 생각이 다니네, 쟤는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게 되면은 주관적인 둘이 부닥치니까 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 넌 사회성이 떨어져라고 얘기하면 자기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약간 공격하는 말이 되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사회성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보지 않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혼자 있고 어느 정도 거리가 파악돼야지 편한 사람이 있고요. 그 거리를 굉장히 좁혀 들어갈 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는 걸 사람마다 설정하고 산다는 얘기군요.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 공간이에요. 사회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오해도 되게 많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인싸다라고 얘기하면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싸다 이런 표현만 하면 사회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군요. 보통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회성이 좀 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모두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를 너무 신경을 써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신경을 안 쓸 때 보통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머리에 떠오르는 유형이 늘 자기는 정당한 거죠. 나쁜 말을 해서 상대가 기분 나빠도 나는 할 말을 했는데 제가 수용 못하는 거고 남들 다 슬픈데 나만 혼자 즐거울 때도 쟤네들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인 거고 즐거운 게 당연한 거고 항상 자기에 대해서 모든 걸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걔네 왜 그러지? 이상하네. 근데 그거는 걔네가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거,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거, 이거의 반대편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랑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나는 오늘 설렁탕이 먹고 싶은데? 이걸 누군가는 사회성이 없다고 말할 테고 누군가는 자기 주관이 그래도 뚜렷하네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언제나 상대적인 거고 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쟤들이 이상하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 객관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이런 행동이 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비춰질까를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에게 계속 말로 어떻게 보면 칼을 막 보내면서도 자기는 뭐 있는 대로 말한 거야. 네가 잘못했지 뭐 잘했어? 약간 이렇게 가니까 이게 전혀 뭔가 말이 섞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그래요. 타인을 내가 볼 수도 있고 나를 또 관찰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너무 조망 수용 능력이 없어서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도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자신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관계를 한다는 것은 내 욕구가 뭐지? 내 생각이 뭐지? 여기서 나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사실 관계가 시작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나는 어떤 가면을 써야 되지? 계속 여기서 어떤 이 사람들이 부여하는 역할에만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 신나게 대화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뭔가 대화는 하고 있지만 나만 뭔가 이게 막에 둘러싸여서 이 안에서 사실 진정으로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템포만 맞춰주고 비에만 맞춰주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공허할 수 있죠. 최근에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인데 너무 떵떵거리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전 최근에. 본인은 행복하겠네요. 그게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라고? 무능력하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넘친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니까. 자신감, 이거는 우리가 공적 존중감, 자기 존중감이라고 얘기해요. 공적 존중감은 남이 나를 갖다 평가하는 나의 랭킹이에요. 자기 존중감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랭킹
마케팅이지요. 어떤 사람이 난 미스코리아처럼 아름다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미스코리아가 되면은 공적 존중감과 자기 존중감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땐 자신감만 넘친 게 되는 거예요. 계속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능력과 자신감이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넘친다는 게 더 좋은 의미가 돼요, 이제. 그런데 이게 독립전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뭔가 잘하고 있을 때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을 때 남들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기를 원해요. 관심 가져주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겸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타고 태어나요. 그러나 능력도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많은데 과실 안 하면 겸손하다고 얘기 듣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실하게 되면은 자존심 덩어리야. 현실 감각이 없어라고 얘기를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인데 참 무능력하게 태어나면요. 옆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끔찍한 비극이에요. 사실 방송계야말로 정말 실력이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는 솔직한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방송하시면서 실력은 없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정말 실력이 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실력이 사실은 작다 하더라도 그 작은 실력이나마 100%를 발휘할 수 있기도 해요. 오히려 앞으로 나서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물론 그게 너무 지나쳐서 눈꼴 사납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시각이고 눈꼴 사나워 보이는 거 역시도 본인은 그런 자신감 덕분에 아마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아나운서들로 치면은 뉴스를 하고 싶은 아나운서들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9시 뉴스인 건데 자기가 너무너무 뛰어난 뉴스 앵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응당 나에게 앵커 자리가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땐 아닌데? 라고 하면서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다가도 또 그 친구들은 그거를 너무나 믿은 나머지 뉴스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 이상의 파워를 발휘하기도 하더라고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도 하죠. 자신의 능력이 좀 부족할수록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볼 땐 진짜 좀 아니에요. 정말 못하는 게 맞는데 자기 자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믿고 있는 거군요. 나는 이 분야의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간 나르시스틱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공고한.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걸 압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어떤 열등감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방어 기제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겉모습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심리는 어떤 걸까요? 너무 당연하죠. 그 사람이 꾸미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칭찬해 줬을까요? 야, 넌 진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넌 진실되게 행동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럴까요? 아닌 거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없고 세상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는 것도 여유로 받아줘야 돼요. 그게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냉혹하게 바라보면 우울에 빠지기 쉽죠. 스스로가 너무 잘못한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척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판별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평가를 할 때 자신감이라는 게 완벽성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좀 허세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평가가 거의 안 되고 그냥 뭐든지 합리화하고 둘러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이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허세가 있는 사람은 완전 단절이죠. 넌 끝이야, 끝.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찌른 거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약간 안정감인 것 같아요. 외면보다 그 내면에서의 어떤 안정감이 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장되게 언행을 하고 막 겉만 요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보면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세가 있는 분들은 말만 좀 되게 번지르하고 실제로 나오는 거는 거의 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서 한 가지만 더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안 좋게 보는 것들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케이스는 있긴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허세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결과를 내냐 못 내냐로 또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냈을 때 다 자기가 잘한 거고 결과를 못 냈을 때 다 남들이 잘못한 거로 말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피곤하고 저 사람 이상해, 사회성이 없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회성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자신을 보는 객관적인 시선까지 올라왔어요. 사실은 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니면 나 스스로도 알고 있는 단점 때문에 너무 나를 좀 방어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기의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될 만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우리는 다 알아요. 자기가 어디쯤 위치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뭐 연봉, 학력, 사람들한테 받는 존중.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위치한 게 나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자기 객관화예요. 그러나 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객관화. 하나 안 하나 삶은 똑같거든요. 자기 이해는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성찰 능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안 바뀌는 이유는 네가 자기 이해를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돼요. 그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성찰 능력, 메타 인지력, 나도 키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뭐든지 그렇게 억지로 네네. 되지도 않고 키울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자기 아내랑 남편한테 잘 물어보면 다 알아요. 평소에 나를 제일 많이 봤을 법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행동은 꽤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잔소리가 대부분 진실이라고 믿으면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맨날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어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의 행복도는 참 높으세요. 사회성을 정서지능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 객관화도 포함될 수 있고, 메타인지를 보실 때 아불안해 이게 메타인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왜 나는 불안이라는 수치가 10점 만점에서 10점이나 되지? 이거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자기 이해의 한 측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타인을 정확하게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런 부분도 있죠. 세 번째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완벽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나면서 원만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스노우볼링처럼 계속 굴려나갈 수 있는 능력.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꼭 그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교집합을 조금씩 굴려나가면서 그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능력. 인간은 다 결점과 실수를 하잖아요. 그것을 넉넉하게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기를 쓸 때 반드시 마지막에 썼던 형식이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걸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쓰는 항목이 항상 있었거든요. 나는 슬픈 상태다, 화가 난 상태다를 쓰고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왜라고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주로 이럴 때 슬플까? 왜 주로 이럴 때 화가 날까? 왜 주로 이럴 때 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까? 이런 것들을 일기처럼 매일마다 데일리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저에겐 참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널링은 진짜 대표적인 자기의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은 사실은 주관적이고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글로 적으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통 일기를 쓸 때 다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일기 쓰면은 한 페이지를 다 써야 되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어주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이 사람 여럿 망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좋은 일기는 그렇게 양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한테 가장 생각나는 사건이나 혹은 내가 떠올랐던 생각이나 이런 걸 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숙고해 볼 수 있는 토대는 내가 생각한 걸 적어보고 다시 볼 수 있는 메타인지 한 측면일 수 있죠. 제가 스토리를 만드는 만화가로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들 원칙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굉장히 헐렁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어떤 갯모에 심리학적으로 또 설명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좀 저의 웃기는 과거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웹소설 쓰기에 도전했던 적이 있어요. 한 40화까지 썼었고 선호작이 그래도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르가 뭐예요? 현대 판타지였고요. 그랬는데 그 작품을 썼을 때 친구들이 제일 크게 지적했던 단점이 형은 주변에 나쁜 사람이 없구나 였어요. 어쩜 그렇게 작품 안에 나오는 사람이 다 선하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일에서의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이 캐릭터마다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표현을 못하더라라는 걸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죠. 사실 왜냐면 적당하게 단점을 부여하면 매력이 더 올라가고, 약간 어딘가 흠집을 성격 속에 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많거든요. 사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하나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도 웹소설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회수가 너무 안 나가지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딱 읽어보더니 아 이건 너무 지루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보니까 변동이 없다. 프렛폴 효과라고 하죠. 똑똑하고 뛰어난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같은 분이 약간의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언맨 보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거의 천재잖아요. 근데 약간 허당기가 있잖아요. 조금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좀 매력을 느끼죠.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고고학자면서 막 모험가잖아요. 되게 용감할 것 같은데 뱀을 보면 되게 무서워하는 그걸 보면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너무 완벽하게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약간의 실수를 하거나 허당기가 있을 때 그거를 자신과 좀 동질성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좀 그러네. 이 사람하고 나는 약간의 교집합이 있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인간성을 좀 느끼는, 인간미, 동질성 이런 키워드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친밀함을 많이 넓히는데, 왜 우리가 스티븐 잡스가 한 연설에서 죽음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당신이 영혼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억만장자잖아요. 막 질투하고 막 시기심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웠던 일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사람들과 동질감과 친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저는 방송 연예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업이니까. 실제로 그분들도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갯모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포인트가 갯모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창 시절에 배울 때 뭐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뭐 사회도 다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체로 잘해야 돼요. 못하는 게 없이. 근데 사회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못하는 게 없이 대체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못하는 게 10개가 있더라도 잘하는 게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연예계인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MC가 누구냐? 이제 저희가 그때 2003년, 2004년 당시에 뭐 4대 천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사람들이 이경규, 신동엽, 강호동, 유재석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경규, 신동엽, 강호동, 유재석이 MC론에서 보는 10가지, 20가지 요소에 전부 90점 이상의 사람들이냐? 절대 아니죠. 너무나 큰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렇다면 왜 최고 MC냐?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가 남들은 절대 가질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이니까. 사회성이라는 거를 인간관계나 혹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까지도 연결해서 본다면 예능인들은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대본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을 하자라고 정해졌지만 그대로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말 속마음, 자기의 본성 이런 게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인간성이 안 좋다든지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5년, 10년 이상 이 바닥에 붙어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일반 대중이. 그래서 그런 사람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이 매력적인 사람도 실제에 보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단점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요. 그 단점을 대하는 태도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 단점으로 자기 희화하면서 실수를 넘어갈 수 있을 능력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유머러스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단점이 있을 때 매력적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싸납고 복수심에 찬 사람이 단점이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를 공격할 때 무슨 그 단점과 그 대비가 매력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놈이 저기까지 올라가고 그 단점 하나를 갖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지요. 네, 오늘 지식인사이드 인간관계 편에 저자 세 분을 모시고 사회성 그리고 자기 객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항상 캐릭터를 만들면서 인물들의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해주신 얘기들이 너무나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